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5년 10월 9일이고 한글날이네요. 오늘 뭐 한글 주제를 다룰 건 아닌데 다행히 이번 연휴 기간 동안 한 두 차례, 제 기억으로는 두 차례 정도 우리말에 대한 이야기도 다룬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좀 올망졸망 꼭지를 좀 골랐는데요. 이거는 뭐 국방 논평도 아니고 정치 논평도 아니고, 그렇다고 문화의 힘으로 분류하기도 그렇고, 그 외에 기타 관심이 가는 사안들,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가는 곳이 올망졸망이죠. 며칠 전에 우리 소형 전출차 군에서 쓰는 거, 그것에 수소 연료전지 차량이 나왔다. 그러면서 지금 급속하게 개발하고 있는 것 같다. 향후 이제 기갑 차량으로도 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 자, 이것은 과거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거지만, 지금 요것이 실정차를 꺼내서 보여주는 것은 처음인 것 같거든요. 자, 요것이 이제 사실 윤석열 정부 때 이게 파묻혔었습니다. 수소차가. 그러다가 다시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간 건데 지금 타이밍은 또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북미 종전선언을 하게 되고 지금 전 세계의 경제가 위축됐다는 것을 여러분 이제 제 채널을 계속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특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종이 화폐, 가치가 없는 인위적인 가치가 부여된 종이 화폐는 되게 예민하죠. 예민하고 각 나라의 컨디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트럼프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블러핑이라는 게, 트럼프가 원래 그런 사람이냐? 이시바가 한국 와가지고 이재명 만나면서 굽신거렸는데 이시바가 원래 그런 사람이냐? 아니었죠. 트럼프도 안 그래요. 그렇지만 지금 트럼프가 그런 처신을 할 수밖에 없는, 돈키호테 짓을 할 수밖에 없는 미국의 상황이라는 것이고, 좀 더 확대해 보면 전 세계에 지금 주도국가, 소위 말하는 G7이죠. 거기가 붕괴되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 엉망진창이죠. 일본 잃어버린 이제 30년, 40년 잃어버린 하나의 국가가, 살아있는 생명체가 자신의 생기를 한 30년, 40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자민당 외에는 대안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으로 깔때기가 딱 꽂혀져 있는 상황이에요. 유럽 다 망가지고 있죠. 영국, 프랑스, 독일. 예. 미국이 안 살려주면 죽는 나라죠. 경제가 죽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것은 새로운 시장이고 돈이 돌아야 돼요. 지금 돈은 너무 적체됐어요. 돈은 계속 찍어내고 경제를 커지지 않았어요. 지금의 정치 구도로서는 그게 극복이 안 돼요. 아프리카는 수탈의 나라였잖아요. 그리고 수탈의 지역이었죠. 몽골 뭐 중동 이런 데는 뭐 기름이나 기초 천연자원 빼고는 그냥 다른 가능성은 체크해보지 않고 있고, 북한 같은 경우는 이도저도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죠. 죽여야 될 놈들이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살아나야 된다. 그래서 전 세계 경제 활력이 돌아야 되면서 게임이 대만 해협을 사이에 둔 중국과 미국의 전쟁 게임이 아니고, 이제 그것은 이미 미국이 선언했잖아요.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마지막 불꽃이 일본의 청탁을 받은, 아니면 사주를 받은 윤석열의 내란 시도였다고. 실패를 했잖아요. 자, 그럼 완벽하게 중국과의 국면은 대결 국면이, 군사적 대결 국면이 아니라 외교적 협상과 경쟁이다. 쪽 세계 경제를 펼치는 경제 게임이 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예요. 새로운 물류망을 해서 이제 양극 체제가 다극화 체제로 바뀌면서 많은 지역들이, 특히 역량이 있지만 두 진영의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대접을 못 받았던 지역들, 대표적인 게 북한이죠. 그런 지역들이 개발되면서 뚫고 나가는 루트가 생긴다. 전 세계 경제에 활력을 준다는 겁니다. 이건 모든 사람이 다 공감할 거예요. 이거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에너지 체계에 대해 전환이다. 이게 원자력도 포함되지만 핵심은 수소 에너지입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제대로 꽃을 피우려면은 수소 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야지 몽골에서 남는 전기를, 그가 풍력 발전이나 뭐 태양광을 해서 수많은 전기가 그 광활한 그 인구 한 3, 400만 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몽골이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땅은 엄청나게 넓고 거기에 풍력과 태양광의 자원은 엄청나요. 근데 그들을 전기를 생산해 가지고 그것을 세계에 수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방식
고압 전력선으로 연결한다? 불가능해요. 비용뿐만이 아니라 전혀 비효율적이에요. 전기는 멀리 갈수록 약해지거든요. 아무리 센 고압을 쏘더라도. 아프리카 그 광활한 대륙에 풍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을 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수요가 못 쫓아가는데 그 수요를 전 세계 수요에 태울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매개자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의 원유처럼 유조선으로 실어 나를 수 있는, 그리고 파이프라인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게 수소에너지거든요. 거기에서 우리가 제일 앞서 나가고 있어요. 그런 의미를 이제 부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런 이야기들도 뭐 섞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침 계기가 좀 보였기 때문에 이게 이제 10월 4일 날 보여진 건데, 두 가지 차량이 공개됐어요. 소형 전술 차량, 수소 연료 전지 기반입니다. 연료 전지기는 그냥 납작한 판입니다. 판을 높이 쌓으면 출력이 세져요. 판의 숫자가 늘면 되게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즉 대량 생산이 된다 그러면은 기존의 엔진 제작하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단가가 저렴해지고 부피가 작을 것입니다. 또 열이 거의 안 나기 때문에, 뭐 공해 문제 이런 걸 말할 것도 없고, 열이 거의 안 나기 때문에 냉각장치, 라디에이터, 여러분 전기차에 라디에이터 있다는 소식 들어보셨습니까? 좀 몰아보지 않아서 모르겠고 열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없을 거로 봅니다. 그리고 모터 기술이 계속 발전을 하게 되면 모터 기술은 되게 간단해지거든요. 갈수록 내구성이 길어지고 열 효율이 좋아지죠. 그러면은 기존의 복잡한 변속기가 싹 다 없어지는 거예요. 고가 부품이거든요. 변속기 고장나면 여러분 돈 몇백만 원 드시는 건 아실 겁니다. 아마. 그게 다 필요 없고 기어가 다 필요 없어요. 무게가 엄청 가벼워진다는 겁니다. 이 내구성은 더 좋아지고. 자, 그래서 충전 차량이 등장을 했고, 연료전지 기반의 소형 전술차도 등장을 했어요. 네. 이거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이제 이것만 꼼꼼히 떨어보더라도 우리가 향후 수소 연료 전지 기술이 얼마나 가까이 다가왔는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국내에서만 소개할 내용이 아니고 전 세계에 소개를 해야 될 내용이에요. 최첨단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거든요. 자, 이거 보시면은 한번 충전으로 500km를 간다 이런 내용이고, 왼쪽은 소형 전술차량 기반의 카고 트랙이라고 그러나요? 약간 이제 정비 차량 같은 컨셉으로 만든 건데, 거기에 뭐 끌고 다니는 것도 뒤에 뭐 있는 것 같아요. 예. 저걸로 5번 정도 충전할 수 있다. 500km를 간다. 예. 제가 이걸 봤을 때 제일 먼저 궁금한 것은, 기술적으로 궁금한 것은 이겁니다. 저 차가 수소 연료 전지는 분명한데, 수소의 공급 방식이 고압축된 수소 탱크인가, 아니면은 액화된 수소인가. 자, 그러니까 탱크를 하게 되면은 부피가 커지고 무거워지거든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저 소형 전술 차량은 지금은 이제 소형 전술 차량이라고 나와 있는데,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소형 전술 차량 아닙니다. 사실은 그냥 모하비 기반의 특수 전용 차량이에요. 예. 그래서 다 위에가 다 벗겨져 있는 겁니다. 네. 자, 이런 것은 이제 헬리콥터나 수송기로 실어 날아서 먼 지역에서 작전을 하는 그런 차량이거든요. 그리고 이 500km를 갈 수 있는 수소를 수소 탱크로서 6번 충전을 하려면은 상당히 부피가 더 커져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은 액화 수소 기반으로 간다. 우리가 생각하는 군용 차량들의 수소화는 액화 수소를 기반으로 한다. 특히 전차 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수소 기반으로 간다 하면서 항속 거리가 많이 심각하게 줄어들면은 그게 군이 용서를 하겠습니까? 용서가 안 되지요. 기존 전차의 작전 거리가 확보가 돼야 될 거예요. 최소한. 자, 그러면 전차 같으면은 그것을 압축된 수소 탱크로 한다면은 그 실을 데 없어요. 밖에 매달 수도 없잖아요. 내부로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수소 액화 기술도 많이 안정화되고 저렴화됐구나. 자, 일부 지금 하이브리드 형태로 옮겨간다 하지만 지금 이제 소형 전술차 같은 경우는 100% 연료전지 기반이에요. 군이 보급망이 두 개를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럼 두 가지를 다 해가지고 있어야 돼요. 수소도 있어야 되고, 디젤도 있어야 되고, 휘발유도 있어야 되고, 이러면
아니죠. 이거는 단기간에 빠른 속도로 수소로 전체로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맞죠?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위급 상황에 가더라도 수소가 항상 공급이 돼야 돼요. 러시아의 기갑 차량들이나 트럭들을 보면 그 엔진이 기본적으로는 제가 봐서는 디젤 엔진인데 모든 연료로 다 가동이 되거든요. 휘발유, 디젤, 뭐 심지어 등유까지도 다 돼요. 군용차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것을 우리 아마 군용차량 개발하는 쪽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닥치는 대로 넣어서 무조건 차가 굴러가야 될 거잖아요. 아, 이거 디젤 떨어졌는데 휘발유 안 돼, 못 가. 예, 혼유 금지.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즉 뭐냐, 이 수소의 인프라가 쫙 다 깔 수 있다. 군에서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자, 그게 오히려 더 쌀 수 있다. 기존의 화석연료 기반보다. 전 세계 어디로, 지금 이제 이런 차량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에 대응해야 된다. 그러면은 지금 전략 기동군인 해병대가 해외의 중요 지점에 파견될 가능성이 커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 수송기 국산 개발하거나 장거리 수송기를 들여오게 될 겁니다. 지금 하고 있지만 엠브레러 거 거기 저런 차량들이 갈 거잖아요. 그런데도 수소 연료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휘발유로 하고 디젤로 못 가니까. 이 말은 뭐냐? 그런 이제 우리 군의 작전 개념이 작전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데 수소 기반으로 간다. 이것은 전 세계가 수소 기반으로 간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 이건 트럼프도 말하지 않고 이재명도 말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이게 돼야지 신재생 에너지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기존의 화석 연료를 대체하려면은 수소가 매개자로서 카운터로 돼야 돼요. 그리고 지금의 화석 연료보다 공해는 말할 것도 없고 설비나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가격이 싸야 돼요. 예, 그런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다. 간접적으로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기동 차량 대부분의 연료를 스스로 교체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좀 애매한 말인데 여기 뭐 뒤에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K3 전차 개발 중인 거 2030년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K2 전차 기존에 있는 거를 기술 수출을 막 하는 겁니다. K9 자주포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단계를 우리 고민하고 있어요.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이제 무인화로 가는 것이고 그럼 전혀 다른 세상이죠. 거기다가 엔진도 이런 걸로 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K3 전차는 일단 하이브리드로 나와야죠. 디젤과 수소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근데 곧바로 아마 수소 연료전지 기반으로 바로 100% 갈 겁니다. 그거는 제가 봐서는 간 보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완벽하게 수소 연료전지로 고중량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기동력을 가지고. 당연히 수소 연료, 그 수소는 액화수소입니다. 탱크에 실을 데가 없잖아요. 전차에. 예. 자, 그 다음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것은 수소연료전지를 탑재한 차량용 장갑차. 이것은 하이브리드가 아니고 100%라는 겁니다. 이미 100%를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2030년까지 K3 전차가 나온다는 게 일단 첫 번째고, 배치한다 했으니까 하이브리드로. 그 하이브리드 오래 갈 거 아니다. 저는 전략적으로 거짓말을 한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100% 수소연료전지로 할 수 있는데 다른 데서 부담스러워 할까봐, 또 거기에 대해서 막 뭐랄까 추격 붐이 불까봐 전 세계에. 이거는 군사 무기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 작전은 분명해요. 군사 무기를 수소로 다 전환시켜서 잘 운용되는 걸 보는 거예요. 우리의 실험장이에요. 그 다음 민수로 바로 전환되는 거죠. 아니 소형 전술차에 들어가 연료전지가 아무 무리 없이 잘 썼다. 그러면 민수용 자동차 시장이 전기 자동차에서 수소차로 다 옮겨가는 거죠. 그리고 전차와 장갑차에 뭐 20톤, 50톤 다는 애들이 수소연료전지로 무방하다, 아주 훨씬 좋다. 그 데이터가 누적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하철, 고속철, 대형 트럭, 심지어 항공기까지. 항공기는 전기로는 안 돼요. 기존 방식으로는. 왜? 배터리가 너무 무거우니까. 그래서 확 이전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고, 그 시기는 2030에서 2040년 사이에 본격적으로 바뀐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 마중물이에요. 예. 그래서 앞에 기존의 방식은 다 팔아먹고, 그 다음 이걸로 또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죠. 국방 분야에서는. 자,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수소 기반의 모든 움직이는 물건들의
연료전지 기술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세부용품들 많이 있습니다. 모터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자석이 히토리가 없는 자석을 만든다든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 분리막이 있어요. 수소 연료전지 그러니까 수소를 만들 때 들어가는 그게 고가의 소모품입니다. 그걸 국산화 저렴한 버전으로 한다든지 액화 기술을 상당히 월등하게 향상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게 곧 일반화될 기술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는 거죠. 군에서 쓰는 거니까. 예. 군은 타입이 없잖아요. 험하게 굴리고. 네, 그런 부분들. 여기 보면은 차륜형 장갑차와 200kg 원격 조정 카고 드론에도 쓰고 있다. 지금 똑같은 드론을 배터리 기반으로 하는 전기 드론을 말입니다. 그것을 일단 조용해야 되니까 그것은 앞으로 계속 전기 기반으로 갈 거예요. 기존에 2기통 엔진, 이사이클 엔진, 이행전 기관, 이건 오래 못 갈 겁니다. 시끄러우니까. 네. 그러면 배터리 엔진인데, 배터리로 가는 것인데, 전기 출력은 배터리가 무거워서 오래 못 간다. 그것을 수소 연료전지 기반으로 바꾸면, 현재의 기술로도, 비행거리가 최소 2배, 많게는 3배, 보통 3배, 4배 정도 길어진다. 그러면은 사거리가 멀리 날아가는 비행거리가 중요하지 않다면은 훨씬 무거운 무장을 장착할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연비를 높인다 해서 뭐 별로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해요. 안정적으로 연료를 공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런 말 해석해 보십시오. 수소 전기차가 수소 연료전지가 군용 차량의 동력으로서 대체가 되게 되면은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것은 우리가 지금 화석 연료, 특히 원유가 나지 않는 나라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해상이나 뭔가를 통해서 연료의 공급이 중단될 수 있죠. 그렇지만 수소 연료전지로 가게 되면 수소는 우리가 생산할 수 있다. 문재인 때 수소법을 만들면서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수소 에너지를 본격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재생에너지 쪽에서 수소의 많은 부분을 우리가 자체 생산할 수 있다. 그렇지만 100% 작업은 안 돼서 조금 수입을 해야 된다. 뭐 수소를 수입할 수 있겠죠. 자, 그런 상황이라면은 우리가 연료 생산국이 된다는 의미를 하는 거예요. 100%는 아니지만 상당량을.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화석 연료를 태워서라도 원자력을 태워서라도 수소를 만들 수 있어요. 필요하다면은. 즉 군이 위급할 때 급하게 쓸 수 있는 수소는 우리가 항상 우리 삼면이 다 차단당하더라도 공급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예.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예요. 에너지의 자급자족화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상당 부분. 그리고 중동이나 몽고나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이 에너지 수출국, 지금의 원유 생산국이 된다는 거예요. 제2의 중동이 된다는 겁니다. 수소를 통해서. 그럼 전 세계 시장이 커지는 거고 싸질 거잖아요. 활기가 도는 거죠.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예요. 특히 미국한테는. 미국은 이미 그 게임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북미 종전선언을 통해서. 거기서 지금 중국이 어버버 하면 크게 뒤통수 맞는 거예요. 왜? 과거에는 어버버 하더라도 미국이 하는 거 보고 따라가면 됐지만 지금은 한국 남북을 연결하면서 생산 시설을 강하게 밀어붙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중국 낙오될 수 있어요. 그게 노리는 바입니다. 지금 여기서. 자, 이런 기사가 금년 2월 11일 윤석열이 업무정지된 상태에서 나왔죠. 이건 그거랑 분명히 상관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죽지 않고 남아 버티면서 해낸 거예요. 22년도 DX 코리아 때 가면은 그때는 윤석열이 가을이니까 윤석열이 이미 취임한 상태였지만 그 행사 기획은 문재인 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에 전부 다 연료전지 기반의 정보가 연료전지 기반으로 다 바뀐다가 돼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2023년 아덱스를 갔을 때 거기 뭐 육군 무기도 전시하거든요. 아니에요? 수소는 싹 들어갔었죠. 예. 저는 그 대통령 하나 바뀌었는데 그 인물들과 그 의견들이 그렇게 100% 달라지는 거 보고 너무너무 놀랐었습니다. 그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어느 입장이 옳고 그러냐는 세상이 실제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면 알겠죠. 근데 제가 지금 흐르는 흐름을 봤을 때는 수소 에너지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좀 대전환의 핵심입니다. 경제 대전환의 핵심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세계 정치 구도가 바뀌어요. 지금 몽골이 힘을 씁니까? 근데 몽골이 엄청 수출국이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호주는 그럭저럭 먹고 살지만 그 가운데 대륙의 가운데 부분을 다 놀리고 있어요. 거기가 대규모
에너지 생산 시설에 대해 호주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걸 통해서 고립된 영국의 영향하에 있는 고립된 어떤 먼 바다 대륙이 아니라 본격적인 에너지 생산국이 될 것이고 아프리카는 두말할 것도 없죠. 자, 그런 그들의 경제적 힘이 더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걸 통해서 세계의 경제 지형도, 정치 지형도, 외교 지형도 바뀌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2025년 2월에 이 기사가 났을 때 이는 수소 연료전지 탑재한다. 그래서 2030년에 나온다. 두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2030년에 K3 전차가 나온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고 이미 많은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죠. 지금 부분적으로 나오는 기술들이 지금 이번에 이제 폴란드 수출량에 적용이 되고 있죠, 기술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연료전지를 탑재한다. 여기서 하이브리드라는 이야기는 안 했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5, 6월 달 되면서 하이브리드 이야기가 묻어 나왔는데, 그거는 미국은 너무 앞서가지 않으려는 그런 제스처, 연막탄, 이런 게 아닌가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전차에 수소 연료전지를 탑재한다 했을 때, 절대 아무리 압축을 하더라도 기체 상태에 수소를 넣을 수는 없다. 공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액체 연료 기반으로 간다. 그런 기술이 준비되어 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미 DX 코리아 때, 좀 전에 DX 코리아 말씀드렸는데, 이게 보시면 이게 이제 K21 보병 전투 장갑차의 차세대형이죠. 이것도 당연히, 여기는 이제 하이브리드하고 수소 연료전지, 고무궤도, 이것은 일반화되는 분위기예요. 네. 여기 보면 기갑 예단의 노후 K200 장갑차를 K21 보병 전투 장갑차로 대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저 기동 군단에 있는 K21은 그냥 놔두고 보병 사단에 있는 또는 보병 군단에 있는 그 기갑 예단에 K200 장갑차를 이걸로 먼저 대체한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이게 제가 봤을 때 기술적으로는 고출력 기관도 우리가 연료전지로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는 것 같은데, 어떤 기술적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정치적 입장을 결정하기 위해서 페인트 모션을 하는 것인지 이것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다음 행사가 있으면 한번 가서 관련된 분들한테 좀 여쭤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일단은 듭니다. 자, 이게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게 수소 동력 ATB,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게 수소 연료전지입니다. 얼마 작습니다, 크기는. DX코리아, 22년 DX코리아에 찍은 건데, 이거 특수부대가 먼 곳에 투입됐을 때 쓰는 거거든요. 문짝도 없잖아요. 이거는 모하비 기반입니다. 모하비 기반. 그래서 오늘 주제로 다루고 있는 공개된 그 소형 진출차로 공개된 그 수소 동력 기반의 차량도 사실 이 차입니다. 그래서 이 차를 계속 지금 만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랑 달라진 것은 이것이 좀 더 세련되게 가다듬어졌고 수소 연료 충전 차량까지 같이 등장했다는 거, 그 정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여러분 잠수함에 그 보면은 디젤 잠수함에 API라고 있어요. 그럼 뭐 디젤 잠수함이 30일까지 뭐 잠항한다. 산소 불요 체계라고 돼 있죠. 그래서 디젤 잠수함은 기본적으로 디젤 발전기거든요. 디젤 발전을 하려면 디젤 연료를 태워야 되고 산소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상에 나와서 스노클링을 하든지 해서 산소를 빨아들여서 디젤 발전기를 돌려서 배터리를 충전하고 충전된 배터리에서 전기를 뽑아서 조용하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떠올랐어야 된다. 제가 아주 단순화시켜서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API, 산소 불요 체계, 그것은 아마 지금 대표적인 곳이 독일이 먼저 했고, 우리가 지금 독일 수준을 따라잡은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산소 불요 체계의 핵심이 뭐냐? 예전에 그런 이야기 아무도 안 했는데, 사실은 그게 수소 연료 전지입니다. 그게 아마 액화 수소는 아닌 것 같고, 고압 수소를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디젤 발전기로 충전된 배터리가 방전이 되게 되면은 수소 연료 전지를 가동시켜요. 그리고 아마 액화 산소 같은 것도 같이 갖고 다니겠죠. 두 개가 만나서 물을 만들면서 전기를 내뱉는 거니까. 그 API가 우리 수소 연료 전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그 기술을 계속 축적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독일 원조인 독일보다 낫다는 거잖아요. 산소 부류 체계가. 자,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 차가 소형 전술 차량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모하비 기반의 특수 전용 차량입니다. 예, 얘가 이제 후보로 좀 꼽힌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이제 관련된 인사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1시간이면 작전 반경이,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드론 같은 경우에 작전 반경이, 작전 반경이라기보다는 일단 작동 시간이 3배, 4배 정도 길어진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시면, 배터리 기술에는 한계가 왔구나. 그리고 수소 연료전지 시대에서 배터리는 활용폭은 넓어질 거예요. 수소에도 배터리 다 들어가니까. 지금처럼 그게 주 에너지원은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의 전기차 기반의 배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나오는 부작용, 특히 화재 같은 거, 요번에 국가적인 비상사태도 그것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뭐 사람 인재인 것으로 보입니다만 어쨌거나 배터리에서 불났잖아요. 위험 물질이라는 인식이 강해질 거예요, 앞으로. 지금 틀어막고 있지만 수소 연료전지로 딱 넘어가는 그 시점에 딱 그걸 부각시킬 거라고 봅니다. 기존 배터리 전기차의 한계점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전기차 충전이나 시스템 이런 것을 수소 체계로 편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민을 하겠죠. 일단 나르는 기구, 심지어 비행기까지도 수소 연료 전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왜? 엔진 자체가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전투기나 엄청나게 뭐 초음속으로 나르는 이런 건 아니지만 일반 민간 항공 그리고 향후 이제 부각될 것으로 보이는 모빌리티 기반이 있죠. 왜 하늘 나르는 택시 이런 개념, 무인으로 하는 거, 자율주행 이런 거는 수소 연료전지로 가면 딱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수소 연료전지는 아직 초기 기술이기 때문에 아직 개발의 여지가 상당히 많다. 말씀드린 대로 대량 생산되고 핵심 기술은 우리가 국산화를 우리가 신기술 우리가 해내면서 가격 다운 시키는 것 같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수소 연료전지의 생산 단가와 내구성은 급격히 좋아질 것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기존의 내연기관 엔진도 지금 성숙돼가지고 여러분 자동차 운행 다 하시는데 엔진이 망가져가지고 차를 못 쓰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예. 제 디젤 차도 지금 20만 킬로 훨씬 넘어갔어요. 엔진 자체는 문제 없어요. 엔진 옆에 붙어 있는 다른 애들이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예, 수소차는 그것을 넘어서게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 어떤 이제 국회의원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런 말을 합니다. 뜬금없이. 그래서 미래의 전장에서 에너지원이 어디로 쓰일 것이냐. 결국은 수소가 가장 효율적으로 많이 활용될 것이고, 수소의 장점이 있죠. 전차가 수소 엔진을 쓰게 되면 일단 전차가 소음 스텔스가 완전히 100% 확보돼서 그러면 고무궤도의 역할이 극대화될 것입니다. 또 열이 안 나오잖아요. 열이 아마 거의 안 나올 겁니다. 예, 열이 안 나오기 때문에 또 여기다가 결과물이 물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러려면은 그 적외선 스텔스가 동시에 되는 거예요. 소리 스텔스, 적외선 스텔스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거기에 부과되는 기존의 이제 내연기관에서 필요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냉각계통, 변속기. 지금 우리 K2 전차에 엔진 국산화했지만, 그 변속기가 좀 더 시간이 걸렸었잖아요. S&T 중공업. 그것도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은. 이제 수소 연료전지 기반으로 가게 되면은, 변속이 필요 없을 거예요. 일단 하이브리드만 되더라도 출력의 배분이 어떤 정도 될지 모르겠거든요. 그게 그냥 100% 연료전지보다 어려운 기술이에요. 두 개를 절묘하게 튜닝을 해서 연결을 못하고 구동축에서 나오는 물리력 힘하고 엔진의 구동축에서 나오는 물리력 힘하고 섞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럼 더 비싸져요. 지금 하이브리드가 비싼 것처럼. 그래서 이게 어떤 정치적인 제스처다. 연막탄이다. 우리의 기술을 숨기려고 한다. 이런 생각을 제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수소 연료전지로 하는 게 더 저렴할 거예요. 제가 봐서. 공간적인 면에서도. 그럼 차량의 중량이 가벼워져요. 그럼 무인 포탑 가잖아요. K3 전차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전체적으로 승무원이 이제 차체에 앉게 되는데 그게 핵심 부분에 있어가지고 장갑을 훨씬 두껍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장점이 있긴 있는데 당연히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미래 전장에서 에너지원이 전쟁 지속 능력이죠. 공급망이, 보급망이
수소로 다 대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갔는데 수소 연료전지 없어. 많이 넣으면 내가 탱크만 예를 들어서 전차만 그거다. 수소 연료전지다. 그러면 보급망을 여러 개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군용 연료를 갖다가 따로 보관하는 기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상대방의 폭격 같은 것 대비해서 최소한 전쟁을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수행할 수 있도록 아마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군 차원에서 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도 다 바뀌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섞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런데 수소가 미래 전장의 에너지원이다. 이것은 이쪽으로 다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전부 다. 아주 빠른 속도로 한 10년에 걸쳐서 싹 바꾼다. 이제부터. 그 이야기고 기술 준비는 돼 있다는 뜻입니다. 허성무 국회의원 제가 찾아봤거든요. 민주당 의원이고 지역구가 어디냐. 지역구 중요합니다. 창원입니다. 창원에 뭐 하고 있습니까? 두산 에너빌리티인가? SK인가? 둘 중 하나입니다.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아마 두산 에너빌리티일 겁니다. 거기가 전 세계 최초로 수소 액화 공장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약간 뭐가 좀 복잡한 문제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지역구 출신이에요.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창원의 향후 먹거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수소 액화 기술이 이제 대량 생산 수준으로 확보가 됐을 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력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확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향후 지금 전기를 생산하는 모든 곳에 수소 생산 시설이 붙을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액화 시설까지 같이 붙어야 돼요. 그렇죠. 그 정도 저렴해져야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양수 발전을 좀 만든다는 게 지금 제가 이사 온 경남 거창에 두 가지 전력과 관련된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마 전남인가 여기서 생산되는 새로운 전력선이 여기 있는 한 면을 지나게 돼 있어요. 여기 옆에가 무주군이거든요. 바로 조금만 20km만 가면은 그래서 전력선 지나가지 말라는 부분이 있어요. 또 하나는 최근에 소개해드렸던 가조에 가면은 가조면 위에 가북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산이에요. 거기에 양수 발전소를 지금 하나 더 짓는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그거 하더라도 거기 전력선 많이 들어갈 거예요. 양수 발전소의 원리를 감안할 때 조금 이중적이죠. 똑같이 고압 전력선 지나가야 될 거예요. 그 양수 발전소 만드는데 1조 몇천억이 든다고 지금 예산이 그렇게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국에 여러 개 군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양수 발전소의 원리가 뭡니까? 이번에 도암댐 강릉에 물 공급하는 거. 자, 양수 발전소는 댐을 막은 다음에 보통은 댐을 막아놓으면 물을 빼서 발전을 시키잖아요. 동굴을 뚫어서 물을 빼면서 수차를 돌리는 거거든요. 근데 양수는 양쪽이란 뜻이에요. 즉 그 말은 뭐냐? 밤에 심야 전기가 발전소를 끌 수가 없기 때문에 전기를 저장할 수가 없으니까 밤에 생산되는 전기는 다 소모가 돼요. 그죠? 그걸 이용해서 양수 발전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댐을 두 개를 만들어서 밑에 댐에 있는 물을 퍼가지고 위로 담는 거예요. 그 전기를 어차피 버리는 전기니까 심야 전기 담아요. 그래서 보관하고 있죠. 다 보관하고 있다가 피크 때 수력 발전할 때서 물을 빼는 거예요. 그럼 빼진 물은 다시 밑에 담겨요. 밑에 댐에. 그러다가 밤에 전기가 나오면 다시 퍼올려요. 이게 양수 발전이고 지금 신재생 에너지가 되게 되면은 그런 류의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양수 발전만 하더라도 벌써 1조 몇천억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밤에 유휴 전기가 나올 때, 지금 원자력 발전소나 화력 발전소 이런 데서 밤에 유휴 전기가 나올 때 그걸로서 수소를 만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수소를 수출할 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양수 발전소 같은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양수 발전소도 지금 하는 걸로 봐서는 끝물이에요. 안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봐서는. 자,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고압 전력선 그 문제도 없어져요. 그러면 고압 송전선 만드는 그런 기업들 타격 좀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체에서 수소로 다 바꾸면 돼요. 그런 기술이 됐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리고 수소로 이동하는 거예요. 차를 싣고. 그냥 주유소 화물차가 주유차가 기름차가 기름 싣고 옮기듯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거의 그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자, 5월 28일 날 보니까 현대로템이 K3 전차 디자인을 특허를 등록했다. 이게 이때까지 나왔던 사진이랑 똑같은 겁니다. 130mm 포에다가 수소연료전지와 하이브리드
이 작아진 공간에 저는 억지로 디젤 엔진을 넣어서 하이브리드를 만든다. 아니면 이걸 건너뛸 수 있다. 일단 이것은 연막탄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스펙에 대해서 옛날에 말씀을 드렸고요. 요번에 한번 볼게요. 요거는 뭐냐면은 좀 전에 보여드렸던 22년 DX 코리아에서 공개됐던 특수작전용 모하비 기반 차량의 스펙이에요. 요거랑 기존 소형 전술 차량의 스펙을 비교를 해볼게요. 수소연료 전지가 어떤 정도의 형태를,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저도 이번 기회에 알게 됐습니다. 이걸 준비하면서 여러분하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두 차량이 거의 같은 급이라고 볼게요. 출력을 보면은 수소연료전지 좀 전에 스펙 상이에요. 저것도 약간 눌러 담았을 가능성이 커요. 보수적으로. 출력이 90kW, 이걸 마력으로 바꾸면 120마력이거든요. 현재 이제 소형 전술차에 들어가는 것은 모하비에 들어가는 6기통 디젤 엔진의 군용 버전이에요. 보통 군용이 되면은 출력이 살짝 떨어지면서 내구성이 올라가는 이런 이제 상태가 되거든요. 225마력이에요. 상당히 큰 차이가 나죠. 근데 그 밑에 토크를 한번 보세요. 토크를. 이 수소 연료전지 차량은 200Nm예요. 거의 이거는 200kg F 미터 이거 보셔도 되거든요. 9.8이기 때문에 0.98이기 때문에 디젤 엔진은 50이에요. 50만 해도 이러면 상당히 높죠. 2000cc 디젤 차가 보통은 30에서 40 정도예요. 네. 자, 토크가 자그마치 4배가 높아요. 이걸로 다 해결하는 겁니다. 최대 속도는 100에서 130이죠. 저게 이제 최고 출력하고 상관이 있지만 이런 전술 차량이 뭐 100이나 130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노지를 막 달리는데 아니에요. 여기서 토크가 훨씬 중요하죠. 트럭이나 군용 차량에서는. 이거 초반 가속력, 뭐 예를 들어서 초반 가속력은 아마 수소 연료전지 차량이 훨씬 좋을 겁니다. 토크가 4배나 높잖아요. 순간 기동력. 이것 때문에 수소 연료전지 한다는 겁니다. 탱크도 최고 출력은 지금 1300마력 정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K3 전차가. 그런데 그 토크를 감안하고 심지어 같은 토크라도 전차 같은 경우는 1000마력 1000rpm, 2000rpm 올려야 돼요. 그 자체가 시간이 걸려요. 토크 최대 토크가 나오는데 아무리 저 rpm에 걸려 있지만. 그렇지만 이 모터는 딱 밟는 순간 바로 최고 토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같은 마력이고 같은 토크라고 그래도 순발력이 훨씬 좋습니다. 예. 특히 전차 같은 경우 순발력 엄청나게 생존에 중요한 거죠. 나와서 딱 때리고 쏙 숨어야 돼요. 상대방 미사일 날라오면 싹 피해야 돼요. 진지변환이라고 그러죠. 예. 주행 가는 거리는 480에 640이고 수소 탱크의 무게가 6.3kg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저는 절대 고압 가스통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탱크가 6.3kg밖에 안 된다는 것은. 예. 자, 이런 것이 전차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아마 운용 유지, 뭐 기름 갈고 이제 윤활유 바꿔주고 또 뭐 냉각수 교환하고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덜 할 겁니다. 정 안 되면 통째로 바꾸면 돼요. 그게 싸진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자, 이런 특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아마 기본적으로 전기차의 특성도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수소 연료전지로 전환한다는 것은 전기차의 그 복잡함과 위험도가 다 줄어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반드시 언급해야 될 게 그 배터리의 무게죠. 예, 그래서 지금도 봐서는 전기차가 나온 지가 제법 됐지만 배터리도 계속 개선이 되고 있지만 화재란 부분은 사라지지 않고 있고 모든 종류의 배터리에서 그렇죠. 예, 고출력 배터리면은 물론 앞으로 더 작은 과열의 위험이 없는 그런 기술 개발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소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사정될 것 같지는 않아요. 수소 연료전지로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기차라는 거잖아요. 전기차가 또 세련되는 거예요. 수소 연료전지가 더 일반화되면은 오히려 세상의 모든 차들이 수소 연료전지로 다 바뀌기 때문에 배터리의 용처는 더 많아질지도 몰라요. 오히려. 예. 그래서 그런 이제 고급 더 안정된 배터리의 개발에 대한 속도는 붙을 거예요. 계속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노력은. 그렇지만 지금처럼 차 밑바닥을 전부 다 배터리로 까는 이런 것은 없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톤 트럭까지는 제가 포터 보면은 전기차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상은 없잖아요. 트럭을 전기차로 한다? 비행기를 전기차로 한다?
안 되지요. KTX를 전기차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기존은 전기가 계속 공급받는 형태로 되어 있지요. 안 되지요. 그게 전기차의 한계입니다. 이게 진짜 혁명이 되려면은 기존에 있는 모든 시스템이 다 전기로 바뀌어야 돼요. 원한다면 심지어 함정조차도. 제가 함정 이야기 나오는 게 차세대 원자력 추진이잖아요. 그거 전기차잖아요. 기본적으로 전기배가 되는 셈이잖아요. 예. 그것은 연료를 자주 보급해야 될 필요를 제거하기 위해서 거기는 수소가 아니라 원자력이 들어가는 겁니다. 즉 배 만들어 엔진 실을 때 우라늄 딱 충진해 놓으면 배 수명 끝날 때까지 두 번 다시 연료 충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거는. 네. 그렇지만 그 외의 경우는 수소가 훨씬 낫다. 네, 요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지금. 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사진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다가오죠. 왜 현대로템이 2030년까지 수소 기반의 구속체를 만들겠다고 했느냐. 이 기술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K3 전차가 하이브리드로 간다는 게 처음에 하이브리드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하이브리드로 간다. 물론 아까 K21 보병 전투 장갑차도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제가 그걸 의심을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전철 KTX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유라시아 횡단 열차 또는 미국 횡단 열차 했을 때 그 전력선을 세우는 그 비용이 그 전체 건설 비용에서 상당 부분 차지할 겁니다. 국내에서 전철망 많고 엄청나게 뭐 수천 킬로 될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지하철 다 연결하면은 나 포함시키면은 그런 부분에 전력선이라는 부분이 다 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고압선도 따라와야 되잖아요. 전력선 가까이. 자, 그러면 여러분 미국 대륙을 횡단한다거나 유라시아 대륙, 시베리아를 횡단하는데 이걸 위해서 발전소를 만들 수 없잖아요. 그들이 발전 시설이 있는 곳에서 수천 킬로를 전력선을 빼와야 돼요. 그것을 전철화 시키려면 특히 시베리아 같은 경우에 몽골에도 똑같이 적용되겠고 아프리카에 똑같이 적용되겠죠. 중동에도 똑같이 적용되겠죠. 고속철이 되려면 위에 전철 옆에 철로 옆에 서 있는 그 기둥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선이 와야 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은 고속철에도 신기원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현대로템에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런 걸 기회를 보고. 제가 그래서 KTX 한량의 무게가 얼마인지 구글 AI에 물어봤더니 20편성으로 할 때, 그런 거 두 개를 앞뒤로 묶은 거죠. 약 771톤이 된다고 그래요. 만재 손님 다 실었을 때. 나눠봐서 20%. 한 양당 38톤이래요. 자, 저기 수소 연료 전지가 들어가게 되면은 당연히 이것은 압축 수소 가스가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실을 공간이 없으니까. 이건 당연히 액화 수소로 가는 겁니다. 예, 가는 것이고 요즘 동적 분산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각 양마다 연료 전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38톤의 무게를 시속 300km까지 가속을 시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기존 KTX랑 똑같을 거잖아요. 대신 왜 전력선이 없는 거예요. 자, 이래 되면 단가가 엄청나게 싸진다는 거예요. 이거 선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로템이면은? 그리고 전 세계에 지금 물류망이 새로 다 개통되는 데가 많은데, 거길 다 이걸로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유라시아로 가는 그 기차가 지금 기차로 가면 며칠이 빨라지고 이런 이야기 있는데, 그게 며칠보다 훨씬 더 빨라질 수 있어요. 지금은 디젤 이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없죠. 시베리아 횡단 열차가. 그리고 전철도 생각해 볼 수 없죠. 전력선을 다 어떻게 땡겨요. 철로변 세우도 문제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압 전력선이 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발전소를 아무도 안 사는 그 공간에 만들어야 되잖아요. 발전소까지 지어가면서까지 그렇게 전철화 시킬 수는 없잖아요. 예,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넣으면 그냥 기존 기차가 다 바꿀 수 있고, 토크가 엄청나기 때문에 디젤보다 힘도 세요. 더 빠른 속도로 화물을 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북극 항로보다 이게 훨씬 빠르죠. 저렴하고. 예. 자, 한량당 무게 38톤이에요. 자, K3 전차 55톤이거든요. 자, 30년까지 한다잖아요. 그럼 K3 전차를 움직일 수 있을 정도, 기동시킬 수 있을 정도의 출력을 내는 연료 전지를 우리가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로 가겠습니까? 디젤 엔진하고.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감히.
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군에 나오는 연구 과제를 보면은 차세대 전차용 저소음 동력 장치, 절대 수소자 안 쓰네요. 저소음 동력 장치, 저게 이제 수소 연료 전지입니다. 22에서 26년이에요. 이거 양수 겸장이에요. 이거 아마 현대 로템 쪽에서 할 거예요, 분명히. 여기에 쓰면 전차는 50몇 톤이잖아요. 여기 개발한 거를 그냥 기차에다 갖다 꽂으면 돼. 바로. 맞죠? 아무래도 기차 넓으니까 연료 훨씬 많이 넣을 수 있을 거잖아요. 즉 시베리아 횡단 열도로 치자면은 군데군데 덤성덤성 수소 공급할 수 있는 주유소만 있으면 돼요. 쉽게 말해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분의 에너지가 생성될 때 그걸 수소로 저장한다는 것은 에너지 효율을 지금 다 버리는 연료를 갖다가 또 그것을 양수 발전들을 통해서 다시 쓰려고 했을 때는 또 몇 조 원, 1조 원, 뭐 몇 개 있으면 몇 조 원이 되겠죠. 그런 것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분의 연료가 전기가 남았을 때 그것을 수소로 바꾸고 바로 액화시킨다. 그리고 공급한다. KTX는 그걸 타고 유럽까지 간다. 가운데서 몇 번 재급유 받으면서. 예. 자, 연구비 450억 가지고 26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 됐다는 겁니다. 이게 길감을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보면 또 이제 전차를 개발하기 위한 패키지 과제들이거든요. 여러 가지 연구 과제들이 묶인 건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힌트가 있어요. 첫 번째 무인 포탑이 될 거고, 차세대 전차용 고화력 무장 230ml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고에너지 관통탄, 자, 날개 안정 철갑탄이 130ml짜리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고, 4번 대용량 수소 연료 전지 기반 전동화 기술. 여기에 하이브리드 기술이 없어요. 하이브리드 기술이 없다니까요. 자, 저런 고출력에서 연료 전지하고 연료 전지에서 나오는 모터하고 기존 디젤 엔진에서 나오는 구동축 동력하고 같이 엮어야 되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부쉈다 뗐다. 그거 되게 어려운 기술이에요. 고출력이잖아요. 그게 더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연구 과제를 봤을 때는 이 자체가 그냥 수소 연료 전지로 1300마력 내겠다 그랬으니까 1300마력 이상 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KTX에 고속철에 적용시키는 걸 봤을 때는 그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게 훨씬 심플해요. 공간도 절약돼요. 무게도 절약돼요. 그거는 디젤류도 넣어야 되고 수소도 넣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블러핑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고, 여기 보면 방탄 중량 효율이 향상된 방탄 세라믹 기술 개발, 즉 가벼우면서도 방탄 효율이 좋은 거, 이런 기술이 좀 일부 이번에 폴란드 수출에 적용이 된 것 같아요. 예, 이게 26년까지 마무리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긍정적인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가격 친화적으로. 예.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 변화의 분위기가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확장시켜서 보면은 북미 종전선언을 하면서 이번 에이펙 경주 에이펙을 계기로 에너지 대전환의 시동이 걸린다. 거기에 우리가 맞추고 있다. 거기 시점을 딱 정하겠죠. 언제까지 어떻게 한다라고. 그럼 우리는 국방 무기로 먼저 그것을 다 테스트하겠죠. 예. 그 다음 민수로 바로 전환된다. 그게 2030년대라고 봅니다. 2030년대 전기간에 걸쳐서 수소로 대전환이 발생한다. 빨리 돼야 된다. 안 그러면 미국이 죽는다, 잘못하면. 그 기술 개발과 대량 생산, 새로운 물류망 이런 것들이 북극 항로로 가는 배들이 전부 다 수소 기반이나 차세대의 원전 기반이 돼야 된다. 달러로 돌아야 된다. 트럼프가 침을 꼴딱꼴딱 삼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딱 맞을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네.